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까지 20번이 넘는 정책 가운데 가장 이야기가 많은 이 정책이 6.17 대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분양 대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정책이 나오던 이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분양받은 건에 대해서죠. 어차피 분양받게 되면 추후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입주 시점은 분양받을 당시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 기존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 피해를 입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메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소재로 활용해달라, 이러한 그 부탁이 많이 메일로 들어와서 다른 분도 이 내용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정책의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주택을 계속 사서 모으는 투기 행위를 막는 그러한 매수 수요 억제, 그러니까 투자 억제죠. 어떻게 보면 투자 억제로 가는 거였는데, 사실 분양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노려서 전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분양가를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받고 추후에 입주 시점까지 조금씩 돈을 넣고 마지막에 그 2년과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플랜을 짜는 게 보통 분양을 받는 분들, 실제 수요자분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분양 대출에 관련돼서 이 6.17 정책이 또 소급 적용,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내에서만 허용을 해주고 그 이전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분양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날벼락 맞은 수분양자들, 6.17 정책으로 사실상 이 수도권 전 지역의 규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김포, 파주, 뭐 그리고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부 이제 규제 지역이 된 건데,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거는 규제 대상 지역.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은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금융 규제거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분양의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이후 입주 시 기존대로 원래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죠. 사실 이 그때 당시에 분양을 받는 분이 어떻게 규제가 생길 줄 알고 금액을 맞춥니까? 근데 이번 6.17 정책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는 꼴입니다. 자, 여기 대상은 전국에 285개 단지고요. 28만 3천 가구가 이번 규제의 그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지인이 아니라 아예 그 친척이죠. 먼 친척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그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조언을 구하냐면, 하도 정책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세대 안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이번 청약 당첨된 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주택 팔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지금 이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원래 생각한 것보다 대출 비율이 줄어들어서 나는 지금 5천에서 6천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상 이런 분들은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이 규제가 모두의 일입니다. 내가 분양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책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비상식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번 사태, 비규제 지역일 때는 잔금 대출 원래 70%까지 가능했던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중도금 한도 내에서까지만, 이 분양가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그리고 시세의 40%까지 대출 가능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규제 전보다 상당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분양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량의 이게 차별이 있겠죠. 작게는 뭐 4, 5천 정도, 많게는 뭐 1, 2억까지도 잔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결국에 이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진짜 구하기가 어렵다, 못 구한다 이러면 결국 전매가 가능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로 날려야겠죠. 남에게 팔아야겠죠. 입주를 못하고. 그럼 결국 또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위너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지금 당장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지금 뭐 분양받았을 때 어, 전략 자체가 내가 지금은 돈 없지만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전세 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청약 넣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쵸? 돈이 없는데도 지금 분양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두 실제 수요자들을 투기하는 사람들로 몰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본인은 투기하고 싶지 않고 입주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뭐 2억이 모자라 버리니까, 아, 지금 당장 입주는 못하겠고 전세 한 바퀴 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엮여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 하나의 중요한 사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다른 정책들 어떤 게 소급 적용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되면은 결국 피해자는 항상 나옵니다. 어떤 게 소급 적용될지 모르는 거고, 어떤 게 소급 적용된다 해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태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6.17 정책, 특히 이 분양 관련된 대출의 강화는 사실상 실수요자를 위한다면서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다. 자, 지금 이 분양을 받고 돈이 있는 분들도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은 있지만 원래 들어갈 때 이 정도 금액만 예상했는데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의 차 한 대 값, 두세 대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자금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 자체가 틀어지잖아요. 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들어가게 되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규제가 장난도 아니고 어제랑 오늘 바뀐다는 게 소급 적용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칩시다. 오늘부로. 근데 이 소급이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 1년 전, 2년 전 담배를 핀 사람까지 모조리 다 이 규제를 하는, 벌을 받아라, 과태료를 내라, 너 어저께 폈잖아, 뭐 이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지금 있는 모든 이 정책들이 또 신규로 나올 때 소급 적용을 시키는 이런 게 나올까 봐. 지금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는 제가 극단적인 거 뭐 담배를 이제부터 피고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 지금 소급 적용해도 좀 애매하고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임대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부터 임대 상한은 어떻게 합시다. 뭐 이제 임대 사업자들만 지금 저축을 받고 있는데 임대 상한제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임대 놔져 있는 것도 어,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것도 소급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임대 관련된 이 법안도 나오기 전에 우리 임대가를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움직임들까지 있습니다. 이거 정부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임대 3법도 소급 적용 안 하리라는 법이 없다. 이 애매한 부분이죠. 자, 이미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대차들에 대해서 또 규제가 적용이 되면 이건 소급이 되거든. 예.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이 실수요자를 위한다면서도 실수요자를 피해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 돈이 어디 안 갑니다. 지금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돈은 결국 흐르는 겁니다. 이 막아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줄 거냐라는 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종목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데이터를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그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단독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돈은 흐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그 돌올랐던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비주택 시장 요런 쪽은 뭐 아직도 현재 봤을 때는 아파트 값 대비 땅값 대비 했을 땐 저렴한 그러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눈을 뜨고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면 또 돈은 다른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구조는, 이 구조는 지금 규제가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융규제를 아무렇게나 강화해도 결국에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조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 주택을 사는 담보대출은 조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상급지나 우수한 입지, 아이들 학군 때문에 가야 되는 분들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 지금 1억 대략 치면은 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 이자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분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금융규제의 역설이죠. 전세가가 더 오르게 부채질하고 있는 게 이 금융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금융규제를 아무리 해봤자 지금 구조가 무주택 전세에 대한 고삐를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파죽지세로 계속적으로 폭주기관차처럼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현금이 좀 있으신 이 갭을 활용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투자 수요에 대해서는 저항선이 전혀 없습니다. 이 금융규제를 아무리 하면 할수록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결국 흐르기 마련이고 다른 방법들이 또 만들어져요. 어디를 세게 누르면 이쪽이 또 원활해지고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이렇거든요. 자, 지금 금융규제의 역설입니다. 이게 실수요자를 위한다면서 죽이는 규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양권으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해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본인이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본인이 분명히 이 집의 주인인데 전세로 갑니다. 그렇죠? 전세로 가게 되고 전매가 가능한 단지라면 이 돈이 많은 그런 수요자에게 팔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처음에 당첨됐다고 좋아하고 몇 년 동안 입주하는 꿈을 꾸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의 꿈을 의도했던, 의도치 않던 짓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책을 두고 서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나온 정책이느냐 논란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도 조금 영향이 되고 많은 그 수요자들이 이 내가 원하던 내가 꿈꾸던 그런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정책이 수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힘을 같이 보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뉴스나 알찬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